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대학교 때 우연히 선배네 부모님 카페 일을 도와주게 됐는데 그때 카페 일이 너무 재밌어서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조금은 성격이 변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방향으로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재밌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일의 매력을 느껴 카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혼자 살았다면 행복했을까요? 화목한 가정 속에서 자란 건 아니지만 나름 혼자 잘 견뎌내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한 후부터는 사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남편과는 카페 일을 소개해준 선배를 통해 만나게 됐습니다. 겹치는 지인이라 한번 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선배에게 제가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는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남편 첫인상이 그리 좋지는 않았거든요. 술자리에서 좀 제게 무례하게 대했거든요. 선배 부탁이 아니었으면 나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도 그날을 제일 후회가 되는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제게 첫눈에 반해 말을 걸려고 했지만 제가 반응을 적게 하자 무리수를 뒀다고 했어요. 두 번째 만나는 날 남편이 먼저 그날에 대해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사과를 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만날 일은 없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한 번 더 만났고 결국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몇 년을 사귀다가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 남자면 괜찮겠다 생각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혼자 지내고 대학은 졸업하지도 못했고 카페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 그리 반갑게 맞이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대학을 포기한 대신 일에 올인을 해서 돈을 꽤나 모아 어린 나이에 작은 카페를 열 수 있었거든요. 작지만 그래도 꽤나 손님들이 오는 곳이고 매출도 나쁘지 않은 곳인데 아가씨께서도 제 가게를 알더라고요. 엄마, 거기 완전 유명해. 나 저번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잖아요. 대박. 그럼 언니, 나중에 나 놀러 가도 돼요? 네, 언제든 오세요. 아가씨가 그렇게 말해준 덕분에 조금은 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착각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이 결혼을 허락해준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사장이니 계속 집에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바쁘냐고 제게 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결혼 전엔 오픈부터 미들 마감까지 제가 다 했었거든요. 가끔 일정이 있을 때 빼고는 제가 다 했었고 필요한 만큼만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 꼽게 보였나 봅니다. 아니 너는 결혼도 했는데 그럼 집안일에 조금 신경을 써야지 그게 뭐니? 나는 또 사장이라고 쉬는 줄 알았네. 가게를 직원들한테만 맡길 수는 없어서요. 저는 그래도 최대한 저와 직원들이 일을 하고 바쁘면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거 좀 쉰다고 도움되는 거 없다면서 직원을 한 명 더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해왔던 일이고 직원을 한 명 더 뽑으면 그만큼 돈도 줄어드는 건데 왜 싫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나요? 그러면서 직원 뽑는 돈이 아까우면 짧게라도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구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쉽게 뽑히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 직원만큼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 그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장사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으니 이해를 못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할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시어머니와 자주 말다툼을 했어요. 말다툼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제가 일방적으로 당한 거지만요. 시어머니와 저는 처음부터 맞지 않았습니다. 저도 일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 애정이 담긴 카페이기도 하고 이 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남편과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결혼을 했다고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집안일도 소홀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탐탁지 않게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평일 하루, 일요일 하루 쉬었어요. 결혼 전에는 주말에 꼭 나갔었는데 가족이 생기고 나서는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서 일요일에는 비워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일요일에는 무조건 자기 집에 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일요일에 시어머니 댁에 갔는데 하는 일이 뭔지 아나요? 도련님, 아가씨 밥 차리고 시댁 집안일하고 일을 하는 게 다였어요. 처음엔 시댁에 받은 것도 많고 이 정도는 제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일을 하고 난 다음 날 남편과 어디 가지도 못하고 계속 시댁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일요일에 매번 가는 거 힘들지 않아? 가끔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둘이서 놀 수도 있는데 매일 당신도 소파에서 TV만 보고 나 신경 쓰느라 쉬지도 못하잖아.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 남편이 시댁을 그리 편애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잘 도와줘서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시댁에서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시댁에서 편하게 먹고 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안 갈 수도 없고 알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적적해 하시는 거. 조금만 더 고생해.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남편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아니 그런데 남편 말을 듣자니 조금 답답했습니다. 도련님이야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아가씨는 휴학하고 집에서 노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하는 자식보다는 쉬고 있는 아가씨가 시어머니를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차마 말을 못하고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건가 생각도 했다니까요. 한 달이 흘러서도 여전히 일요일만 되면 시댁으로 갔습니다. 하루만 쉬고 일을 하고 시댁에 가려니 힘들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하루만 쉬고 일을 했었지만 뭔가 그때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카페에서 일할 때는 매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뭐 딱히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가려니 가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가서도 스트레스 받고 갔다 온 후 다음 주가 생각나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어머님께 말씀 좀 잘 드려봐. 나 이제 좀 힘들어. 그렇지? 미안해. 안 그래도 요즘 당신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려고. 많이 힘들지.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참고 시댁에 가는 거지. 아니었으면 저는 울면서 시댁에 갔을 겁니다. 제 성격상 말을 하지도 못해서 혼자 속만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일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긴장이 됐어요. 남편이 이야기를 했나 아니면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하나 집에 왔나 오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머니. 바쁘니? 아니요, 지금은 괜찮아요. 막내가 카페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네 가게에서 좀 일을 하면 안 되나 해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아가씨가 카페를 하고 싶어 한다고 제 카페에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뭡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거절을 하지 고민을 했어요. 왜? 싫으니? 어머니의 말에 저는 할 수 없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할 게 뭐가 있어? 그냥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해주마. 제가 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시어머니는 된다는 걸로 알고 아가씨께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하곤 끊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가게가 좀 바쁜 편이라 힘들거든요. 그런데 카페 일이라고는 모르고 집안일도 해본 적 없는 아가씨가 제 카페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카페 일을 해보고 싶다는데.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카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가씨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가씨는 카페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머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일을 못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을 담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치우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다 하나하나 알려줘야 했고요. 그리고 하나를 시키다가 또 다른 하나를 하면 그 일을 끝내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멈추고 다른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하루는 아메리카노 주문이 들어와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 끝내고 주변과 홀이 좀 더러워서 청소를 부탁했는데 그러면 보통은 아메리카노를 다 만들고 청소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아메리카노를 만들다가 청소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다른 손님 거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아메리카노 손님은 아메리카노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손님이 자기 거는 언제 나오냐고 화를 내시길래 확인을 했더니 새로 들어온 주문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밖에 없어서 분명 나갔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식은 물과 따뜻한 컵이 구석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에게 물어봤어요. 아가씨,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까 주문 들어온 거 나간 거 맞죠? 네,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아무리 몇 분이 지났다고 해도 아가씨는 주문을 하나 받고 그리고 청소를 시킨 거였거든요. 그걸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있다니 말이 됩니까? 손님에게는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메리카노를 다시 드렸어요. 물론 죄송하다고 하고 작은 디저트도 같이 드렸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실수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메리카노 하나 부탁했는데 그걸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답답했습니다. 처음 만들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몇 번 해봤는데도 실수가 나왔으니 말이에요. 일이 끝나고 아가씨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아가씨, 왜 했던 일을 안 끝내고 다음 일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서 다행이지 다음에 여러 잔 잊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언니, 그럴 수도 있죠.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좀 봐주세요. 아가씨는 그 후로 몇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몇 번이 아니라 늘 실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자주 했던 아메리카노마저 실수가 잦았습니다. 아이스인지 핫인지 구분을 잘 하라고 했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가씨 마음대로 시간도 정해서 나오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가씨에게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 커피 뽑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그만두면 안 돼요? 아가씨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전 그냥 놀고 와서 커피만 뽑아서 만들어 가라고 했어요. 아가씨는 뭐가 좋다고 저에게 고맙다고 하고 가더라고요. 잘렸는데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애가 실수 좀 했다고 잘라버려? 네? 아니 어머님, 한 달이나 됐는데도 실수가 너무 잦고 아가씨가 마음대로... 어머니는 제 말을 끊어버리고는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잘라? 네가 사장이다 이거냐? 사장이 너만 있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됐다. 듣기 싫다. 시어머니는 성질을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찝찝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다 들어줬어요. 그래, 애가 일머리가 좀 없기는 해. 아휴, 언제 철이 들렸는지. 근데 여보, 어머니가 당신 평일에도 올 수 있으면 오라는데 오늘 통화했거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네. 내가 피곤해서 힘들 수도 있다고는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그래. 피곤하긴 한데 알겠어. 어머니한테 전화해보지 뭐. 그리고 그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가씨 일 때문인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결국 어머니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도 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게 조금 이상한가요?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듣는구나 생각을 하시나요? 시어머니께서 집이랑 가구를 해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말을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저희들에게 좋은 집에서 살라고 돈도 보태주시고 가구도 좋은 걸로 해주셨어요. 물론 자기 아들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해서 돈을 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도 같이 살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해주신 게 크다 보니 거기에 맞게 저도 보답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가끔은 왜 받았을까, 안 받았으면 달라졌을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시댁과 인연을 끊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요. 결국 저는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오히려 카페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시댁에 가면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가정부가 된 것 마냥 밥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심부름하고 저는 처음에 당연히 모든 시댁이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다 저처럼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시댁에 가면 어머니가 쉬라고 제발 앉아있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시댁살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 집에 남편 친구와 남편이 집에 놀러와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말도 없이 술자리를 하고 있어서 화가 났지만 화를 낼 겨를도 없이 어느새 저도 모르게 같이 술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 친구도 있는데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아가씨 이야기도 하고 서운한 이야기는 다 했어요. 술 기운에 할 말 못할 말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방에 들어가서 씻고 누웠어요. 그런데 남편도 그때 술이 좀 들어갔는지 방에 들어와서는 화를 내는 겁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그렇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좋겠어? 남편은 화가 나면 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딱 방에 들어와서 소리를 깔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단단히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술을 마시고 감정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저도 참지는 않았어요. 아니 서운하잖아. 힘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그런 소리도 못해? 지금 내 친구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 건 나중에 했어도 됐잖아. 그래 알겠어. 다음부터는 이런 말 안 할게. 아니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결혼 후 첫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것도 남편 친구가 듣고 있는 데서요. 남편에게도 미안했지만 남편 친구에게도 미안했어요. 기분 좋게 왔는데 제가 와서 분위기 다 망치고 부부싸움 하는 것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싸움이 풀리고 난 후 남편에게 친구 번호를 받아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남편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저야 직장인보다는 늦게 일이 끝나니 늘 남편과 남편 친구는 조금 취해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솔직히 필요가 없지만 제 인생의 가장 황당한 사건이라 빨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남편 친구와 그 후 몇 번 연락을 했어요. 그것도 그냥 오늘도 집에서 잘 놀다 간다, 덕분에 즐겁게 놀다 가요, 뭐 이런 이야기들 정도? 그런 연락을 했어요. 남편 친구는 저희 집에서 노는 게 재밌었는지 점점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더라고요. 뭐 저는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친구 한 명이 더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쉬는 날 모처럼 시어머니께서 모임을 간다고 저는 일찍 집에서 쉬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날 남편 친구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밖에서 술을 마시고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저도 올 거면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할 것도 없고 모처럼 밖에서 술을 마시고 싶어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일이 남아서 일을 더 하고 온다고 해서 남편 친구와 저와 둘이 있게 됐어요. 둘이 있어 본 적은 없지만 편해서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친구가 조금 취했는지 제게 말을 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냅다 자기 어떻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편안히 편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울면서 저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들어갔나요? 그런데 남편 친구와 저랑은 가끔 저희 집에서 술 마시고 안부 인사한 게 다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남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 때문에 헤어졌다니 저는 이유를 묻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로 가려는 순간 남편 친구의 손이 잡히고 말았고 갑자기 자기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지금 유부녀한테 할 소리입니까? 제정신인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도 않겠죠. 저는 당황해서 얼른 이야기했습니다. 미쳤어요? 그때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남편 친구가 제 팔을 잡고 있으니 이상하게 봤습니다. 야, 너 뭐해? 아니, 야, 내가... 저는 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자,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내요. 하지만 남편 친구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술을 더 마시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야,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참다 이야기하는데 네 와이프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미친 소리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쳐다봤고 저는 아니라고 빨리 해명을 했답니다. 내가 그래서 신경 쓰여서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그러고는 또 울더라고요.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그 이후로는 남편과 남편 친구는 만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아도 제 친구가 남편이 신경 쓰여서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면 그 친구를 만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그 사건으로 남편 친구와는 절대로 술을 먹지 않았고 제 친구들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말은 안 했지만 그 후로 남편 친구에게 고백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거절을 하고 차단을 했어요. 정말 정신 나간 놈이지 않나요? 친구 와이프한테 고백을 하다니, 결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결혼한 유부녀한테 고백을 하다니 참 생각 없는 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술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어요. 왜냐면 그리고 몇 달 뒤 임신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니 일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댁과 일을 번갈아 가면서 하려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님, 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격주로 주말만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격주로 가도 될까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그럼 집이랑 가구 뭐 이런 거 홀랑 다 받아먹고서는 임신했으니까 그냥 배째라 이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 너는 부모도 없으니까 신경 쓸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니? 다른 며느리들은 일도 하고 자기 부모도 챙기고 시부모도 다 챙기는데 너는 딸랑 나 하나 챙기는 게 그렇게 어려워? 시어머니는 자기 하나 봐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임신도 해서 힘든데 시댁살이까지 해야 하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니까 힘들어서요. 그러게 누가 일을 하래? 내가 한 명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좀 더 편할 텐데. 으휴. 그리고 너는 왜 자꾸 말대답이야? 하여튼 못 배운 티가 난다니까. 아유 내 팔자야. 결국에는 저는 일을 쉬게 됐습니다. 이 상태로는 아이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집에서 쉬기로 마음먹었고 그래서 직원을 한 명 더 뽑기로 했습니다. 아깝기는 했지만 아이가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일을 한 이후로 처음으로 푹 쉬어보는 거였습니다. 쉬는 게 아니었지만요. 두통도 있고 소화도 안 되고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계속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 때 음식 준비를 하다가 지쳐서 남편 방에서 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아가씨와 제 욕을 하시고 계신 걸 들었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시어머니께서 제 욕을 하고 아가씨는 들어주는 입장인 것 같았지만 저는 둘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싫어하는 이유가 따로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애가 싹싹한 맛도 없고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지가 뭐 대단한 카페 사장이라도 되는 것 마냥 아주 잘난 척이나 하고 안 그러니? 뭐 그건 그런데 엄마는 새언니를 왜 그렇게 안 좋아해? 안 좋아하기는 솔직히 안 좋아하잖아. 맞잖아. 그럼 내가 왜 좋아해야 되니? 생긴 게 꼭 네 아빠랑 살았을 적 그 여시 같은 여자랑 닮아서 싫어. 하필 첫째는 골라와도 꼭 그런 여자를 골라와서는 그 양반 닮았어. 잘은 모르지만 시아버지한테 여자가 있었는지 그 사람을 닮아 싫어한다니 억울했습니다. 닮고 싶어서 닮은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유로 저를 싫어한다니 저도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예쁨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야 그렇다 쳐도 갑자기 아가씨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저를 하인 부리듯 막 부려먹는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아가씨한테까지 그런 취급을 받으니 조금 서럽더라고요. 하루는 계속 이것저것 막 시키더라고요. 안 그래도 배가 많이 부른 상태라 몸이 많이 힘든데 이것저것 많이 시키니 지치더라고요. 남편이 보고 그만 시키라고 할 정도였어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봤자 괜히 좋아질 것 없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남편도 느끼고 있었나 봐요. 남편이 아가씨에게 적당히 하라고 혼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아가씨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아가씨가 교묘하게 뭘 시키기는 했어요. 되게 사소한 걸 부탁해서 안 들어주자니 거절을 못하겠고 들어주자니 몸이 피곤하고 그런데 아가씨가 갑자기 이 정도도 못 들어주냐고 제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들어줄 수는 있죠. 그런데 계속 이런 부탁하시면 힘들기는 하죠. 언니 너무해요. 언니 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전에 저랑 일했을 때도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고, 제가 뭐 부탁하면 떨떠름한 표정으로 보고. 저 싫어하죠? 아니에요, 아가씨. 무슨 떼를 쓰는 초등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다짜고짜 자기를 싫어하느냐고 물어보다니 자기가 한 행동은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순간 진짜 아가씨의 말대로 내가 너무 싫어했나 싶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모르게 아가씨에게 너무했나 싶기도 했다니까요. 저에게 부탁하는 횟수는 줄었지만 아가씨가 제게 섭섭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언니가 제 친언니 같아서 이것저것 부탁을 좀 한 건데 새언니가 싫다면 이제 안 할게요. 당당하던 아가씨는 갑자기 불쌍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짜증이 나는 건 그러면서 은근슬쩍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다 부려먹더라고요. 제가 만만한지 저를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이야기해서 기분이 나빠질 거 그냥 넘어가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물론 더 나아질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았으면 좀 다르게 대할 줄 알았어요. 육아도 힘들고 매출이 예전보다 조금 줄어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시어머니의 구박과 아가씨의 말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더는 못 참고 아가씨에게 한 소리 했답니다. 아가씨, 이제 아가씨 스스로 좀 해보세요. 제가 가정부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시키는 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해요. 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제가 언제 이것저것 시켰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아가씨는 또 제가 나쁜 사람이냐 몰아가더라고요. 제가 또 언제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가씨, 저도 이제 힘들어요. 조금 욱해서 저도 모르게 아가씨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어요. 제가 그렇게 잘못을 했나요? 뺨을 맞을 정도로. 참다가 한 소리 한 건데 뺨을 맞을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순간 놀라서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내 자식한테 소리를 치냐고 막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도 힘들어요. 참고 참다가 이야기한 건데 제가 맞을 정도로 잘못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아가씨가 저한테 많이 시키는 거. 그럼 당연히 해야지. 서운했니? 그럼 이 집에 왔으면 안 됐지. 부모도 없는 년 받아준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저는 하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해봤자 제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냥 변명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어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이 한 소리 했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 나가니 편하긴 한데 괜히 마음이 찜찜하더라고요. 그래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를 보느라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가끔 가게에 가면 맞이해주는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며 힐링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을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한 달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기도 많이 기다려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시달리고 있어서 힘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더는 못 기다리겠나 본지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을 봐서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니 저도 참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아니면 절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오랜만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들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요리시키고 청소시키고 설거지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했습니다. 시댁에 가는 횟수는 줄었고 일하는 강도가 조금씩 올라갔어요. 하지만 또 거기서 뭐라고 했다가는 더 큰 소리를 들을 것 같아 묵묵히 일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시댁에 일을 하러 온 것 같잖아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모임에 간다고 갔다가 친구들이 집에 올 수도 있으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화장실 청소까지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또 들어줬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지 청소는 해야 하지. 심지어 그때는 아르바이트생이 배달 실수를 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어찌어찌 끝을 냈어요. 그런데 열받는 건 뭔지 아시나요? 그리고는 어머니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음식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이제 어머니는 저를 있는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익숙했습니다. 그냥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빌었어요. 그런데 더 싫은 건 도련님 여자친구가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괜찮아요. 제가 싫었던 건 시어머니의 구박이었어요. 병원장 딸이라며 자기도 이제 인생 폈다며 드디어 자기도 제대로 된 며느리를 보게 됐다며 했던 이야기를 또 하며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상처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지칠 뿐이었어요. 의사라는 말을 듣고 참 비교 많이 당하겠다 생각했지요. 동서가 생겨서 좋기는 하지만 시어머니와 아가씨 같은 사람이라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저는 좋은 사람이길 빌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첫 인사를 하러 왔어요. 예쁘고 착해 보였어요. 저는 동서의 첫인상을 보고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첫인상과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굉장히 선해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동서와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갑자기 동서가 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분은... 전혀는 파출부나 다름없어. 신경 쓰지 마. 대놓고 조롱을 하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았고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참고 참다가 저도 모르게 터져버렸어요. 순간 앞이 핑 돌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치를 보는 건 남편과 동서뿐이었어요. 어머니! 좋은 날 뭐라고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여기 고기 좀 더 주렴. 저는 눈물을 참고 고기를 더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저희 어디서 안 봤나요? 네. 아니요. 어디서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말이 조금 날카롭게 나갔습니다. 또 그 말투를 보고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애가 싸가지 없게 말투가 그게 뭐니? 그 순간 동서가 놀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혜미 언니 아니세요? 맞죠? 저 기억해요? 갑자기 동서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저는 동서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었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자 저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대로 자랐더라고요. 왜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니? 아버지가 예전에 언니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주 만나서 놀았어요. 뭐? 언니 고아 아니야? 네?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기 삼성병원 아시죠? 거기서 일하고 계신데요? 동서의 말을 듣고 시댁 식구들 모두 놀라 뒤로 자빠졌습니다. 남편도 몰랐던 사실이라 저를 쳐다봤어요. 아가씨 남자친구도 계셨는데 그분은 재미있다며 흥미롭게 지켜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연이 있어서 가족과 인연을 끊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앞에서 제가 화목한 가정은 아니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저희 가정은 화목하지는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와 선을 보고 결혼을 해 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은 조건만 받지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둘이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남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어렸을 땐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동서의 부모님을 보고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동선의 부모님이 자주 놀러 오셔서 동서와 자주 놀았었는데 그때마다 동선의 부모님께서 저를 잘 챙겨줬고 굉장히 화목해 보이더라고요. 저희 집이 화목하지 않다는 걸 안 순간부터 매일 부모님이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빌었어요. 하지만 달라지겠어요. 오히려 더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는 작은 병원을 열어 혼자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안 된다고 그러면 이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린 나이부터 저는 부모님의 이혼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뭐 이혼만 했으면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집안 형편은 괜찮았으니 제가 인연을 끊으면 손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 그런가요? 제가 인연을 끊는 데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혼이었어요.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어머니와 이혼 소송을 하기 전부터 만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종종 그 여자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는 걸 봤거든요. 심지어 새어머니라는 사람은 저희 집에도 종종 왔습니다. 왜냐면 아버지 후배의 아내였거든요. 그래서 종종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둘이 눈이 맞아서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혼을 하고 그 여자를 집에 들였어요. 새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혼 소식에 힘들어했어요. 이혼도 힘든데 재혼이라니. 그런데 새어머니가 재혼 전 저에게 친딸처럼 아주 예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아온 아이가 새로운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니 친어머니보다 좋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솔직히 친어머니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저를 정말 무시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조금 잘해주다가도 안 계실 때는 철저하게 무시를 했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한순간 사람이 변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는 한 번씩 혼이 나야 한다며 저를 때리기도 했어요. 참다가 저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맞은 자국을 보여줬는데도 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혼이 날만 하니 혼났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새어머니를 몰아붙이면 기분이 좋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빼고 세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저는 더 이상 낄 틈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가족들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학교는 어머니가 돈을 대주셨고 또 어렸을 때부터 모아둔 돈이 있어 그걸로 어느 정도 생활을 했었는데 어머니도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고 난 뒤로는 저를 챙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와도 인연을 끊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힘들어하다가 선배를 만나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카페에서 일을 하는 게 저에게는 큰 힘이 되어 학교도 그만두고 카페 일에 매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 병원이 꽤나 유명한데 그 이야기를 듣자 시어머니는 당황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도 하고 왔는데 피곤할 거라고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가씨는 시종일관 저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가씨를 때리면서 앞으로 저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달라지는 시어머니가 좋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싫어졌어요. 아버지의 직업을 듣고 난 뒤 사람이 달라지니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 뒤로는 아가씨도 도련님도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왜 얘기 안 했어? 남편은 부모님이 계신다는 건 알았지만 인연을 끊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사는 집안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제가 이야기를 안 했으니. 그냥 뭐가 좋은 이야기라고. 그래도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때 좀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었잖아. 인연 끊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알잖아, 어머니 성격. 그래도 장인 장모님이 잘 사신다는 것만 알아도 다르게 행동했을 거야. 순간 저는 남편에게 서운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매번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해서 자기 엄마 못 이겨 제가 늘 시댁에 갔다 오고 시댁에서 일을 했잖아요. 남편이 좀 더 강하게 나갔다면 그럴 일이 없지 않았을까. 갑자기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왜 그걸 강하게 이야기를 못하냐고. 그리고 이제 와서 바뀐 태도도 우습다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미안해. 그리고 결국 그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따끔하게 한 소리 했는지 더는 시댁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시어머니께 직접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떤 집안인지 알고 그렇게 사과하는 거잖아요. 만약 동서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시댁에서 일을 하고 있었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아니 사람에게 시원하게 제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가 지금 일하는 거 당황스러워요. 만약 동서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어머님 댁에서 일하고 있었겠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아니 너는 내가 사과를 해도 난리야. 결국 어머니도 다시 성격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저 왜 싫어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닮았다고 싫어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뭐 물론 고아에다가 학교도 못 나와서 싫어하셨겠죠. 그건 그렇다고 쳐도 싫어하는 사람을 닮았다고 싫어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도 열심히 하고 잘 벌고 있었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돌려줄 돈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떳떳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구와 집 이야기를 하면 저는 당장이라도 시어머니에게 돈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그게 이때다 싶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은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말인데요. 제가 돈을 좀 많이 모았거든요. 돈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 다시는 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유에선지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를 했고 심장이 벌렁거렸지만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이건 남편과도 상의가 된 거였어요. 다시 한 번 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그건 아니라고 말을 하다가 이때껏 겪어온 일들을 보고는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더는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과 보지 않았어요. 물론 동서는 자주 봤어요. 솔직히 동서라고 하는 것이 어색할 만큼 언니 동생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도 한 성격해서 그런지 시어머니에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더라고요. 동서에게도 쉬는 날 시댁으로 오라고 했다지 뭡니까. 몇 번 갔다는데 물론 거기서 저만큼 시키지는 않았지만 시댁에 있는 것만 해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바쁘고 힘들어서 못 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집을 해주시는 바람에 계속 바보같이 살았으니 그래도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어서 다행이죠. 덕분에 저는 일도 다시 즐겁게 나갈 수 있게 됐고 아이도 시어머니에게 안 맡기고 어린이집에 보내 좀 더 눈치를 안 볼 수 있게 됐어요. 삶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오고 얼마 뒤 아버지가 제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아버지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번호를 바꿔서 아버지는 몰랐을 건데 아마도 동서가 주지 않았나 싶었어요. 저는 당연히 아버지의 번호를 알고 있으니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아버지니까 전화를 받았죠. 저는 당연히 아버지가 저에게 욕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소식 들었다고 왜 부르지 않았냐고 하는데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은 부모님인가 봅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와는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 덕에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을 수 있었고 아버지와 다시 연락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고맙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다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물론 혼자 지냈다면 더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 가족도 생기고 다시 가족도 찾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가끔은 시어머니와 괜히 연을 끊었나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좀 달라지면 다시 아버지처럼 인연이 생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저처럼 가족과 인연을 끊었다가 만났다가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사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평소에 유튜브 사연을 자주 듣는 편인데 저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줄 전혀 몰랐어요. 나와는 다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저에게도, 이 평범한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제 사연은 바로 남편과 시댁 그리고 우리 친정에 관한 사연입니다. 평소에 드라마에서나 혹은 친구들과 모임에서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통해 웃기고 감동적인 혹은 저조차도 어이없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마 대한민국 며느리라면 다 고부 갈등이 있을 거고 그 정도의 차이지 아예 없는 분을 찾아보기 힘들죠. 물론 간혹 우리 시부모님, 며느리는 괜찮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느 한쪽이 참고 있거나 혹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복을 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물론 예전처럼 시어머니들이 대놓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 많이 사라졌다고 하고 반대로 며느리가 무서운 시어머니도 참 많죠. 무튼 오늘 제 사연은 사이다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위로 쌍둥이 오빠들이 있는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쌍둥이 오빠들은 일란성이라 서로 되게 닮았는데 자세히 보면 얼굴에 있는 점의 위치가 한 명은 눈 밑에, 다른 한 명은 볼 가운데에 있어서 그걸로 구분하곤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린 시절은 되게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어렸던 제가 느꼈을 정도로 집안은 화목했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식들에게 다정하고 사랑을 많이 주시던 분들이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3남매의 유일한 딸이라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몰라요. 물론 아버지니까 오빠들도 사랑하셨는데 막내딸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서 오빠들 몰래 과자도 사주시고 똑같은 잘못을 해도 저는 혼나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오빠들은 질투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오히려 오빠들도 저를 많이 예뻐해서 본인 친구들과 노는 자리에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오빠가 둘이나 있으니 어렸을 때부터 제 성격은 굉장히 활발했고 학교에서도 나서기를 좋아해 선생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반장도 여러 번 했었고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빠들과 제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했는데 어른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퇴근하며 집에 오다 골목길에서 노는 우리를 발견하면 친구들을 다 데리고 식당에 데려가 밥을 먹이거나 혹은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주곤 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좋아 전 아버지 곁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경우가 아주 많았고 명절에 큰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나중에 결혼은 어떻게 하냐고 웃으며 묻기도 하셨죠.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오빠들이 중학생 때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로 우리 곁을 먼저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통사고가 그렇듯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고 또 그날은 오빠들의 생일 바로 전날이라 잊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날짜예요. 오빠들의 생일을 맞아 돈가스를 먹으러 가자고 했었는데 그 식당에는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였어요. 가족들이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트럭이 덮친 거라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말고도 다른 사망자가 있을 정도로 꽤 큰 사고였는데 우리가 살던 동네 어귀에서 돌아가신 거라 동네가 아주 초상집이었죠. 워낙 우리 부모님이 주변 주민들과도 친하게 지냈고 지금 시절과는 다르게 서로 이웃들이 가깝게 지내던 때라 혼자 남은 어머니를 이웃들이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건 너무나도 고마웠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집에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해자에게 돈은 받았는데 그걸로 자식 3명을 키우기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머니는 성인이 되고 이렇다 할 직장을 가지지 않고 아버지를 만나 결혼한 상태라 어디서 일해본 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식당에 가서 일을 구하려고 해도 워낙 작은 동네라 이미 일하는 분들이 있어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일자리가 많은 서울이나 광역시면 몰라도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서는 일 구하는 게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친척들도 우리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금전적으로 도와주려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고 또 언제까지 도움만 받을 수는 없어서 결국 어머니는 공장을 알아보셨는데 공장도 다른 지역을 가야 해서 생계를 위해 우리 가족은 다른 동네로 이사가게 됐어요. 차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나름 중소도시라 공장도 많았답니다. 어머니는 새로 이사한 곳에서 음식을 제조하는 공장에 다니셨는데 돈을 위해 잠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시간을 거의 다 공장에서 보내셨어요. 잔업도 일부러 하며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심지어 공장에서 간식으로 나오는 빵과 음료수도 먹지 않고 우리 먹으라고 가져다 주실 정도로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친척들이 정 힘들면 막내인 저라도 보내라고 잠깐 키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까지 다른 집에 보내면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진다고 싫어하셨어요. 저 또한 아무리 친척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어도 남의 집 가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했는데 문제는 쌍둥이 오빠들이었어요. 초등학생이었던 저와 달리 아예 사춘기 시절이었던 오빠들은 이사와 아버지의 부재가 크게 다가왔었나 봐요. 둘이 워낙 성격이 활발하고 또 밖에 나가 노는 것을 좋아하긴 했는데 새로 이사간 곳에서는 좀처럼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교우 관계가 좋아 새로 친구를 사귈 생각에 신나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자꾸 어울리지 못했고 결국 밖에서 떠돌게 됐어요. 하필 엄마가 공장에 가서 일하니까 집에 없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주위에서 그런 우리 집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았거든요.
워낙 지역색이 강했던 곳이라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작은 소문은 거듭할수록 불어나서 나중엔 우리 삼남매가 고아라는 소문까지 났습니다. 엄마가 있다는 소식을 알자 나중에는 몇십 년이 지나 사연을 제보하는 지금도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인 소문까지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도 아직 초등학생이라 애들이 많이 놀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오빠들은 남자 중학교에 다녀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쌍둥이라 혼자가 아니라 그런지 오빠들은 그런 괴롭힘에도 둘이 의지하며 지냈는데 그것조차 꼴보기가 싫었던 건지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오빠들도 참지 않고 반격했는데 이번엔 그랬더니 불량 학생들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진 돌아가시고 이사 와서 다 새롭고 엄마는 집에 안 계시는데 학교에서까지 적응이 힘드니 오빠들은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오토바이를 주워 타고 다니고 고등학교 형들과 어울리며 학교에도 자주 나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도 엄마가 공장에 계시니 갈 수가 없어서 오빠들에 대한 시선은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았어요. 특히 고등학교에 가서는 우리 집 사정을 알고 놀리던 같은 학교 학생을 때려 교무실로 엄마가 가게 됐는데 하필 맞은 학생이 학부모회 회장의 아들이라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 오빠들이니까 조금 말을 보태자면 절대 가만히 있는 학생들을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고 오로지 우리 가족을 욕하거나 저를 괴롭히는 학생들만 응징해줬던 거예요. 하지만 오빠들과 제가 아무리 억울해도 남들 눈에는 그저 불량 학생이었고 문제아였죠. 엄마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모릅니다. 한술 더 떠서 그때 당시 엄마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빌리기도 했지만 급한 대로 사채를 썼던 적이 있었어요. 친척들에게도 계속 빌릴 순 없고 금방 갚을 수 있겠지 생각하고 빌렸던 건데 갚질 못해서 집으로 사채업자들이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집에 별로 없던 물건들을 던지며 우리를 위협했는데 그걸 막다가 쌍둥이 오빠 준 동생인 오빠가 유리에 다쳐 이마에 큰 상처가 남게 됐어요. 그 이후로 오빠들에 대한 시선은 더 안 좋아졌고 가난하고 아빠도 없는 우리 집에 대한 편견은 더 심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라도 우리 가족에 대한 선입견을 벗어나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도 간간히 가정환경에 대해 놀리는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 오빠들이 응징한 이후로는 많이 줄어들었고 나중엔 아예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오빠들은 본인들은 그렇게 밖에서 놀아도 저한텐 다정하진 않아도 그래도 괴롭히거나 그러진 전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저를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좋게 봐주셨습니다. 말썽 일으키지 않고 혼자 조용히 공부만 하던 제가 예뻤나 봐요. 다른 건 몰라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항상 강조했던 부모님의 말씀대로 인사를 잘했더니 공부도 잘하는데 예의도 바르다고 선생님들은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달리 여유가 부족해 문제집을 살 형편도 아니었는데 그걸 아시고 저에게 남는 문제집을 주시거나 혹은 급식비를 대신 내주시기도 했어요. 진짜 집에 돈이 없어서 오죽하면 소풍에도 가지 못할 지경이었는데 몰래 가게 해주시기도 하실 정도였어요. 제 인생의 은사님이신데 어렸던 저에게 다정한 담임선생님의 인상은 크게 남아서 그때부터 저도 교사의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빠들은 고등학교에 다니다 자퇴를 하게 됐는데 그때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셔서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엄마는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시며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오빠들이 저럴 수 있냐고 엉엉 우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아파 오빠들에게 꼭 자퇴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아니, 그래도 졸업은 하는 게 맞지 않아? 엄마 속상해하는 거 안 보여? 한 명이라도 졸업하면 되잖아. 아, 왜 이런 것까지 둘이 똑같이 그래? 넌 네 인생 살아. 이렇게 된 마당에 학교가 무슨 소용이야. 학교가 우리 집 먹여 살려? 아니잖아. 아무리 말려도 이미 2명의 고집은 아주 셌는데 엄마는 그걸 보고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봐 어쩜 저런 행동조차 같이 하는 거냐고 한탄을 하셨어요. 오빠들이 자퇴까지 하니까 저에 대한 시선은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아 나중엔 또래 친구가 아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오빠들을 원망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그럴수록 정신 차리고 빨리 나라도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커서 잠도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채 관련해서는 친척들이 사정을 알고 조금씩 도와주셔서 급한 불은 끌 수가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그래도 서로 만났었는데 오빠들이 자퇴하고 막 나가기 시작하니 그 뒤로는 잔소리가 심해졌고 급기야 명절에 큰아버지 댁에서 오빠들은 크게 깽판을 쳐서 우리 집은 친척 모임에 낯이 부끄러워 나가지도 못하게 됐어요. 엄마는 급기야 나중엔 잠도 제대로 오지 않는다며 술에 의존했습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단칸방이라 서로 뭐 하는지 다 알 수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 옆에서 엄마는 술을 마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명이라도 멀쩡해서 네 아빠가 하늘에서 좋아하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시곤 하셨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마침내 집과 가까운 교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합격 통지서를 휘날리며 공장에서 돌아온 엄마에게 보여주니 엄마는 당신보다 키가 큰 저를 안고 빙빙 돌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기 때문에 엄마에게 주는 부담도 없었고 그런 저를 엄마는 자랑스러워하며 아빠가 계신 무덤에 가서 합격증을 놓고 술을 따라주고 오셨습니다. 교대에 입학하자 소식을 듣고 저를 유난히 예뻐하셨던 선생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심지어 눈물까지 보이셨는데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네요. 오빠들은 그때 당시 무슨 양아치 무리에 들어가서 건달인지 뭔지 그 생활을 하느라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 합격 소식을 듣게 됐답니다. 오빠들이 그렇게 건달 생활을 하며 지내는 동안 엄마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집에 오면 밥을 챙겨주시고 끝까지 내치지 않으셨어요. 저도 나중에는 오빠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신 차리고 빨리 일반적인 생활을 하라고 했더니 신경 쓰지 말라는 답이 들려와 그 뒤로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것인 공부를 대학에 가서도 참 열심히 했어요. 장학금 타고 학교에 다녔으니 등록금 문제는 없었고 기본적인 용돈은 제가 과외를 하며 벌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엄마에게 용돈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덕에 우리 집은 예전처럼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풍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엔 먹을 수 없었던 간식을 먹게 되는 정도라고 말하면 이해하실까요? 진짜 우리 집이 어려웠을 때는 과일도 사 먹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급식비가 밀려 선생님이 대신 내주실 정도였고 저도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안 된다고 먹기 싫다고 거짓말하고 바로 집에 와서 울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튼 그 정도로 가난한 건 아니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출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해서 엄마는 돈이 생기면 무조건 빚을 조금씩 갚았어요. 그 사정을 아니 저도 과외를 많이 하게 됐는데 나중엔 입소문이 나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돈을 버느라 바빠 대학생이면 다 한다는 연애를 하지도 못하나 생각했는데 3학년 때 저도 드디어 연애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과 동기였는데 알고 보니 저를 입학식 때부터 좋아했었다고 하던 남자친구는 3학년이 되고 저에게 저돌적으로 들이대기 시작해서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라면 다 알 정도로 우리는 공공연한 커플이 됐어요. 남자친구를 사귀니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그때 당시 제가 의지할 대상이 없었는데 드디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평생 오빠들에 관한 얘기를 남에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때 남자친구에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부터 오빠들의 반항과 현재 집안 상태까지 다 말하게 됐어요. 원래 줄줄 말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저도 모르게 모든 집안 사정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남에게 말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진지하게 제 말을 경청해줬어요. 그런 일이 있는 줄 전혀 몰랐어. 그동안 힘들었겠다. 이제 내가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상투적으로 들리는 저 말이 그때 당시엔 얼마나 의지가 되고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며 서로 싸우지도 않고 졸업할 때까지 계속 만났습니다. 둘이 같은 직종에 있으니 서로 임용을 준비하면서 힘이 되어주었는데 이때 우리 사이는 더 견고해졌어요. 공부하며 힘들 때마다 서로 도시락도 싸주고 같이 도서관에서 밤도 새워가며 공부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대학 생활을 말하자면 다 남자친구와의 추억들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행히 졸업하고 둘 다 한 번에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발령을 받았는데 너무 다행히 같은 동네에 있는 학교에 발령이 나서 그때도 계속 쭉 안정적으로 연애할 수 있었어요. 사귀는 기간이 길어지며 서로 결혼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전 다른 건 다 괜찮았지만 쌍둥이 오빠들에 대한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남자친구도 오빠들의 얘기를 꺼내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상당히 곤란해했죠.
그때 당시 오빠들은 여전히 건달일을 하며 경찰서에도 불려가고 말썽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회유하고 달래도 듣지도 않았는데 나중엔 엄마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시댁에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던 와중에 우연히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됐습니다. 바로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다행히 생명이 위독한 큰 병은 아니었지만 자주 병원에 와서 주기적으로 검진해야 하고 약도 많이 먹어야 낫는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입원도 2주나 하셔서 제가 학교에 적응하기도 바쁜데 엄마까지 아프시고 남자친구랑은 결혼 얘기도 해야 하고 너무 머리가 아파 살이 아주 많이 빠지게 됐어요. 그때는 모든 게 저한테 버거웠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빠들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엄마 아픈 거 안 보여? 이러다 엄마까지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라고? 엄마가 아파? 그럼 미리 말했어야지. 오빠들은 제 말을 듣고 병원에 가서 엄마를 봤는데 실제로 이제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병이라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둘은 조직 생활을 청산하고 나오게 됐어요. 한 3주간 집에 들어오지 않더니 갑자기 와서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거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내심 뿌듯하더라고요. 나오면서 듣기로는 손가락을 자르거나 그런 일도 있다던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오빠들의 손가락은 10개씩 다 있는 걸로 보아 나름 좋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쌍둥이들은 본인들도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하겠다며 가장 먼저 검정고시를 따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업이 교사라서 옆에서 좀 봐줘야지 싶어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멍청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중학생 때부터 공부를 놨어도 이 정도인가 싶어 우리 학생들이 더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황당함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꼭 따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기도 하고 응원해주고 싶어 열심히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엄마는 오빠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하셔서 병이 다 나은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냐고 물었기 때문에 저는 원인이 오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 결혼 전에 오빠들은 검정고시도 따고 엄마가 우리 몰래 모아두었던 돈으로 시장에 정육점을 하나 열게 됐습니다. 재개발되며 작았던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서며 인구도 늘어나고 있어서 더 우리 가족에 대한 낙인이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모르는 얼굴이 더 많았기에 가능한 결정이었어요. 오빠들이 정육점까지 열고 난 뒤에는 드디어 제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연애하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서 결혼 준비도 무난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건 너무나 큰 착각이었어요. 다들 결혼 준비하다 아예 파혼도 있을 정도로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그게 어쩌면 저한테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시댁에서 요구하는 게 많았는데 시댁은 우리 집이 여유롭지 않은 것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남자친구와 제가 둘 다 교사니까 저 개인 자체는 좋아하셨는데 가정 형편을 보고는 썩 그렇게 만족하지 않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식당을 아주 크게 하고 계셔서 집안이 여유로웠어요. 집안끼리 재정 상황이 비슷하지 않아 서로 원하는 게 달라 순조롭게 진행되진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시댁에서 많이 맞춰주셨습니다. 집을 얻어주셔서 혼수는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했고 같은 지역이라 결혼식도 지역에서 올리게 됐는데 시댁 하객 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장사하는 집이라 그런가 하객이 너무 많이 와서 결혼식장이 북적거렸습니다. 약간 기에 눌리기도 했고 부럽기도 하고 생각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렇게 저를 예뻐하셨는데 아마 살아서 결혼식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생각도 하고 하늘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겠지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우리 부부는 그 신혼여행에서 아기가 생겼어요. 시댁에서는 손주를 최대한 빨리 보고 싶어 하셔서 시아버지가 크게 기뻐하셨고 용돈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엄마와 오빠들이 기뻐하며 없는 살림에 많이 챙겨주셨는데 특히 오빠들이 본인들은 결혼 생각이 없다고 이제 버는 돈은 다 자기들 조카에게 쓰겠다고 하며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주기도 했어요. 저는 됐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하며 돈을 돌려줬는데 오빠들은 확실히 제가 봐도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오빠들도 정신 차리고 저도 결혼하고 임신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지셨는지 병원에 가서도 이제 괜찮다는 말을 듣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친정은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달리 외동이라 형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의지하는 상황이었어요. 시아버지도 멀쩡하게 있는데 시어머니는 어디 은행에 가거나 다른 동네에 갈 일이 있으면 꼭 남편에게 연락해서 데려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일하는 사람인데 자꾸 그렇게 부탁하니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쉴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주말에 제대로 된 데이트도 할 수가 없어 곤란했습니다. 제가 불편한 티를 내면 남편은 자식이 하나라 그런 거라고 시어머니를 두둔해서 뭐라 할 말이 없었죠. 그래도 제가 임신했는데 자꾸 저런 식으로 남편을 불러내고 심지어 주말에 손님이 많다고 일손이 부족하니 나와서 도우라고 해서 남편은 또 그 말에 거역하지 못하고 나가서 가게 일을 돕기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진짜 임신한 상태로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러다 나 출산할 때도 어머님 가게에 있겠네.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그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거절할 거야. 그리고 집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단칼에 거절해? 내 입장을 당신이 좀 이해해줘. 아니, 내가 단칼에 거절하라는 뜻이 아니잖아. 적당히 조절하라는 거지. 안 그래도 제가 입덧도 심하고 병원에서 유산 조짐이 보인다고 조심하라고 해서 휴직까지 한 상태였는데 남편과 계속 싸우니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제가 참자고 생각하고 꾹 참고 혼자 열심히 태교하고 저도 친정엄마를 보러 친정에 자주 찾아가며 달래고 있었어요. 임신 막바지엔 몸이 무거워서 집에 주로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몸을 움직여야 아이가 빨리 나온다며 시댁에 오는 것을 재촉하기도 하셨습니다. 집에서 쉬고 싶은데 시댁 행사에 가야 하니 너무 힘들었는데 무엇보다 시댁은 제사가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분명 명절 때만 차례를 지낸다고 했는데 결혼하니까 제사가 1년에 3번이 있었습니다. 3번이면 괜찮지 않나 처음엔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시댁 식구들 생일에 명절에 제사까지 합치고 또 거기다 저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겠다고 자꾸 불러내니 시부모님 얼굴을 참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남편 말처럼 집을 해주셨으니 제가 참자 생각해서 무사히 속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마침내 출산까지 하게 됐어요. 성별은 아들이었고 아주 튼튼한 우량아로 태어난 아기는 양가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아기를 예뻐해 주시니 당연히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감정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특히 너무 아이를 좋아하셨어요. 제가 아이랑 가면 제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아이만 바라보거나 아이에게 먹이면 안 되는 과일이나 음식을 먹이며 반응을 보기도 하더라고요. 제 표정을 보고 남편이 말리면 너무 무섭다고 호들갑을 떨고 자꾸 저와 아기의 편을 가르는 듯한 모습에 난감했습니다. 아들의 발달 과정에도 관심이 너무 많았고 무엇보다 제가 힘들었던 점은 자꾸 일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였어요. 처음엔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싶어 받았는데 그냥 단순히 안부 전화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안부도 아들에 관한 질문이 다수였죠. 그러면서 저한텐 전화를 그렇게 하면서 본인 아들인 제 남편에게는 전화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그냥 제가 편하고 좋으니까 그런 거라고 하던데 그런 남편의 모습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을 원해서 결혼했던 거고 전 어렸을 때부터 안정된 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결정한 거였는데 이런 생활이 지속될 줄 알았으면 결혼을 더 고려해봤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제 생각을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저를 달랬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말하니 시댁이 얽히면 대부분은 다 저 같은 생활을 하고 산다기에 저도 결국 어느 정도 내려놓고 최대한 제 일에 집중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주변 선생님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다들 저 정도는 아니어도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제 적성에 아주 잘 맞았고 또 확실히 어린 학생들에게 받는 감정이 커서 복직하고 학교에 나오니 예전처럼 시댁에 대한 원망도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렇게 또 무난하게 사나 싶었더니 제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굴곡이 심한 건지 이번엔 오빠들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옆에 있던 과일 가게 사장님과 일어난 마찰이라던데 손님들에게 호객하다 싸움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오빠들은 이제 시비가 붙어도 그냥 자기들이 꾹 참는 편인데 과일가게 사장님이 사과를 던지며 오빠들에게 막말을 해서 오빠들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단순 시비가 서로 고소장을 쓰는 경우까지 가게 됐는데 제가 중간에서 말릴 수 있으면 말려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시댁에는 비밀로 하고 진행했는데 같은 동네라 소문이 퍼져서 나중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묻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열심히 조정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정연이랑 내 아들 걱정이 크지. 아무쪼록 별 탈 없었으면 좋겠다.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닌 우리 아들과 남편에 관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뭐 본인 자식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씁쓸했던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오빠들 사건은 아무리 엄마와 제가 중간에서 중재해도 멈출 수가 없어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고소를 해보신 분 있나요? 저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그렇게 비쌀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상담만 해도 돈을 내고 또 만약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의 비용까지 내줘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막막했어요. 과일가게 사장님이 사과를 던진 건 분명하고 막말하며 모욕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오빠들도 사장님에게 위협을 가했고 물리적인 폭력이 오고 가서 절대 유리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워낙 경찰서에 학생 때부터 불려갔던 오빠들이라 심지어 경찰서를 갔더니 알아보는 사람도 많았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댈 형편이 아니라 결국 저는 남편에게 터놓고 우리 부부가 선임비를 내게 됐습니다. 오빠들은 그런 우리에게 고맙다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는데 전 돈 갚을 생각 말고 제발 사고를 그만 칠 생각하라고 강하게 말했죠. 재판은 다행히 중간에 합의해서 멈추게 됐는데 이 사건을 겪으며 시댁에서 우리 친정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오빠들이니 저는 그렇다 쳐도 남들의 시선까지 막을 순 없으니 씁쓸하지만 그래도 넘기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우리 아들을 보면서 너희 외삼촌들 닮으면 큰일이 난다고 하는 말은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너무 정연이한테 그렇게 말씀하진 말아주세요. 내가 없는 말 지어냈니? 그러게 왜 싸움판을 벌여서 그 지경을 만들어? 그리고 너 원래 너희 오빠들 깡패라며. 너 이거 이혼감이야. 시어머니는 되려 저에게 사기 결혼했다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시댁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게 됐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최소 한 번은 기분을 상하게 되니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시부모님이 집을 해줬으니 우리가 숙여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는데 결국 제가 먼저 사과도 했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에게 하소연하고 오빠들에게 화를 내며 이제 동생 인생까지 망치게 하려는 작전이냐고 울며 말하니 오빠들은 할 말이 없다고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 뒤로 오빠들은 정육점을 그만두고 화물 배송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 그 자리에서 계속 정육점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과일가게의 사장님은 워낙 시장에서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던데 새로 장사를 시작한 오빠들은 그 소문을 전혀 몰랐던 거였더라고요. 다 지난 일이지만 우리가 정육점을 닫는다고 하니 단골들이 더 아쉬워하며 나중에라도 다시 돌아와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은 다시 장사할 생각은 없다고 차라리 종일 운전하는 게 편하다고 하며 그리고 진짜 제대로 정신을 차린 건지 그 뒤로 5년 넘게 사고를 치지 않고 돈도 꼬박꼬박 벌어 집에 생활비를 줬습니다. 오빠들은 또 우리 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예뻐했는데 데리고 놀이공원도 다니고 공원에 가서 몸으로 놀아주기도 하고 용돈도 많이 줘서 아들이 외삼촌들을 많이 좋아했어요. 아들이 특히 축구에 관심이 아주 많았는데 그걸 알고 오빠들은 아들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공을 찼어요. 우리 아들은 오히려 아빠보다 외삼촌들과 지내던 시간이 많을 지경이었죠. 남편은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주말에는 피곤하다고 종일 누워만 있으면서 아이와 제대로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놀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시어머니는 도움은 주지 않고 아들에 관한 관심만 많으니 나중엔 아들도 그런 관심을 부담스러워했죠. 아무튼 오빠들은 특히 제가 시댁 때문에 힘들어하면 머리를 식히고 오라고 아들을 대신 봐줘서 남편과 둘이 여행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교사라서 방학 때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도 본인들은 괜찮으니 남편과 둘이 시간 보내라고 일까지 쉬면서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다 우리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던 해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날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려서 봤더니 엄마 번호였어요.
저희 엄마는 웬만하면 제가 일하고 있을 때 전화를 하는 분이 아니라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받았더니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야? 원래 이렇게 전화 안 하잖아. 어떡하니, 어떡해. 너희 오빠들 지금 병원이래. 사고 났어. 뭐? 일단 병원 주소 알려줘. 수업이 끝나고 달려간 병원에선 오빠들이 급하게 긴급 수술을 하고 있었어요. 말을 들어보니 둘이 원래 따로 운전하는데 그날따라 퇴근을 같이 하려고 같은 차를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혔고 심하게 다쳤다고 해요. 수술을 기다리며 엄마랑 밖에서 둘이 손을 부여잡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문이 열리고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침울한 표정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는 옆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고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전혀 희망이 없는 거냐고 물었더니 의사는 죄송하단 말만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했으니 원망할 수 없었고 오빠들을 보러 각자 다른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둘 다 어쩜 그렇게 많이 다쳤는지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여서 보내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오열하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엄마를 달래며 서류 작성을 하고 장례식장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일이 끝나고 왔고 친척들에게도 소식을 알렸어요. 친척들은 장례식장에 한 걸음에 달려와서 우리를 위로해줬습니다. 분명 어렸을 때는 5명이었던 우리 가족이 이제 엄마와 저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들이 이제 정신 차려서 진짜 엄마한테도 지극정성으로 잘해서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였고 그런 모습을 보며 잠시 연락을 끊었던 큰아버지도 그런 오빠들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라 했는데 이렇게 되다니 너무 슬펐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어렸을 때 너무 못했다고 엄마한테 효도를 늦게라도 하겠다고 시간이 나면 좋은 곳에 데려가 같이 여행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었거든요. 엄마도 그래서 주변에 자랑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오빠들이 많이 도와줘서 공장에 더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빠들은 본인 용돈 제외하고 모든 돈을 엄마를 줬거든요. 둘은 결혼 생각도 전혀 없고 그냥 그렇게 엄마 모시고 살면서 우리 아들과 놀아주며 행복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제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나 싶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너무 슬펐어요. 그렇게 오빠들의 합동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와서 물건을 정리하는데 참 오빠들의 인생도 굴곡이 많다고 느껴져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집에 혼자 남겨져서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남편도 아들들도 하늘나라로 갔으니 엄마는 홀로 집에 있는 것이 견디기 힘들다고 제게 흘리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많이 찾아가고 아들도 데려가서 최대한 엄마를 외롭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근본적인 그리움과 외로움은 잠시 옅어질 뿐 아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곧 엄마 생신이 다가와서 남편에게 말하고 엄마와 같이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되게 귀찮아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불만을 얘기했다가 둘이 다투게 됐습니다. 친정집에 가서 여행 날짜를 잡는데 엄마는 우리가 가려고 계획했던 제주도를 작년 이맘때쯤 오빠들과 갔었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프고 또 아빠도 오빠들도 다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떠난 거라 전혀 예고 없이 갔잖아요. 되게 갑작스럽게 가족들 떠나보내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교통사고 유가족들은 아실 거예요. 엄마랑 제가 식탁에 앉아 울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따로 다른 방으로 불러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물으니 왜 시댁 식구들과는 여행을 가지 않으면서 친정엄마랑은 적극적으로 여행을 계획하냐고 하더라고요. 그야 당연히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인 것처럼 대하고 또 갈 때마다 핀잔을 주며 자기 아들과 손자가 최고라고 하니 불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면 우리 엄마는 제가 우리 엄마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남편에게 잘해줬습니다. 집에 와도 절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했고 매번 장서방이라고 부르며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를 비교하다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방에서 싸우고 나와 식탁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엄마는 또 그날 메뉴가 하필 갈비찜이었는데 갈비찜이 오빠들이 제일 좋아하던 엄마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와 미안하다고 하며 부엌에서 우리 부부와 아들을 먹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글쎄 갑자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말썽만 부리고 갔으니 호상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저 말을 듣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정신이라면 저런 말을 어떻게 자식 잃은 엄마에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오빠들이 죽은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고작 한 달이 지난 뒤였는데 저러니까 저는 순간 피가 쏟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 아세요? 진정하려 해도 진정할 수가 없었고 바로 남편에게 뭐 하는 거냐고 따졌어요.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게 할 말이야? 아니, 당신 오빠들 사고를 한두 번 쳤어? 사고? 그 고소? 그거 몇 년 전이야. 그 뒤로는 오히려 사고는커녕 시댁에도 금전적인 도움 준 거 당신도 알잖아. 어떻게 그렇게 말해? 아니, 갑자기 얘기가 왜 그렇게 튀어? 그렇게 따지면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당신 오빠들 전직 깡패였던 거 말 안 했잖아. 아유, 그만해라. 내가 다 잘못했다. 엄마는 싸우는 우리를 가로막고 그만하라고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 나중에는 감정이 주체할 수 없어 엉엉 목 놓아 울며 당신과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우리 오빠들이 사고를 안 쳤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 뒤로는 시댁에서 장사가 힘들어졌을 때 돈도 내주고 일부러 가게에 가서 고기를 팔아줬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도 되는 건지 생각이 들어 괘씸함에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집을 해줬다는 이유로 얼마나 간섭이 심했던 건지 스트레스 받아 잠을 못 잔 날도 많았는데 그냥 시원하게 이혼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혼하자고. 아, 됐어. 당신하고 못 살아. 그래, 해. 애는 네가 데려가. 뭐? 당신도 아빠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말해? 당신 엄마도 과연 동의할까? 그렇게 애싸고 도는데? 그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질세라 아예 아들이 있는 앞에서 저렇게 말했어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울기 시작했고 저는 배신감에 이까지 떨렸습니다. 물론 저도 참을 수 없어 말한 건데 남편도 자존심 때문에 저한테 바로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저런 사람과는 도저히 계속 살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혼자 친정집을 나갔고 전 아들을 데리고 엄마 집에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도 주말이라 종일 친정에서 지내면서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는데 남편에게는 전혀 연락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황당하게도 남편은 그걸 또 시어머니에게 가서 말했는지 시어머니가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일단 찾아왔으니 안으로 들어오라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는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라며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저를 앞에 앉혀놓고 훈계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미 이혼을 마음먹은 뒤라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장소도 우리 친정집인 게 어이가 없어 남편에게 전화해서 네 엄마 데려가라 했더니 와서 저한테 진지하게 한 말이냐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진지하게 한 말이고 나는 우리 가족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과는 못 산다고 했더니 남편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어이가 없던 점은 그때까지도 우리 엄마에게 막말에 대한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본인 엄마에게 말한 남편이나 그렇다고 사돈댁에 와서 저한테 뭐라 한 시어머니가 다 똑같았고 너무 꼴보기가 싫었죠. 그래서 둘을 쫓아내고 겨우 심호흡을 하고 심신을 안정시키고 있었는데 엄마가 조용히 저를 불렀어요. 진짜 이혼할 거지? 어제까진 나도 지켜보려고 했는데 오늘 너한테 하는 거 보니까 이혼이 답인 것 같네. 당연하지. 나 저 집안 사람들하고는 이제 1초도 같이 있기 싫어. 너무 끔찍해. 내가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꿀릴 게 뭐가 있어. 그래, 딸아. 복수는 내가 한다. 넌 빠져 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갑자기 품에 있던 서류 하나를 제게 넘겼어요. 그리고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바로 시어머니 가게의 건물 소유자가 엄마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너무 믿을 수가 없어 엄마에게 이게 뭐냐고 하니까 엄마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돈 벌어주면 그게 얼마나 아깝던지 몰라. 또 네가 고생하던 거 아니까 아들들한테 말했었는데 그걸 기억했던 건지 큰 돈을 주더라. 그리고 이번에 받은 돈도 있고 마침 네 시어머니 가게 건물이 시세보다 싸게 나와서 소유하게 됐어. 평소에도 저렇게 저한테 하대하듯 했던 거니? 알고 봤더니 엄마는 오빠들이 벌어온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놓으셨대요. 그리고 당신께서 모으신 돈과 합쳐서 시어머니 건물을 샀다고 했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오빠들이 사고가 나서 말하지 못했다고 하며 엄마는 복수는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저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진흙탕 싸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텐 떵떵거리며 이혼하자고 하더니 나중엔 절대 이혼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까지 선임했고 법정에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되니 시어머니에게 가게를 빼라고 했어요. 시댁은 그런 엄마와 저에게 천하의 못된 것들이라 말하며 악담을 퍼부었지만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고 애지중지하던 우리 아들의 친권도 제가 가지게 됐고 가게는 망하게 됐네요. 긴 과정이었지만 결론을 놓고 보면 너무 행복한 결과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며 저는 한층 더 성장하게 됐고 지금은 엄마를 모시고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아니었던지라 아들도 아빠를 찾지도 않고 오히려 외삼촌들이 그립다고 해서 같이 오빠들을 보러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완전히 평안해진 상태예요. 전 이제 더 제사도 명절 스트레스도 시어머니 전화만 울려도 머리가 아픈 증상도 전혀 없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인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연을 쓰면서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음.